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잘 살고 싶다면. 지은이는 김용태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하던 중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의 눈을 뜨고 고민 끝에 전공을 바꿨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풀러 신학교에서 결혼과 가족 치료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상담 교수를 역임한 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초월 상담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알프레드 아들러. 학창시절 나는 작은 키에 열등감이 있었다. 상담을 전공하면서 나는 키 작은 열등감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됐다. 그때 나를 치료한 방법이 바로 자기 수용이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실체보다 더 큰, 더 좋은, 더 멋진, 더 거대한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살기도 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를 인플레이션하면 자아가 분열된다. 원하는 나와 실제의 나, 이 분열이 클수록 삶이 힘들어진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삶은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멀쩡한 듯하나 일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적으나마 가진 것으로 도전하는 삶은 차근차근 쌓아가는 인생이 된다. 나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와 태도는 성숙함과 자유로 향하는 길이다. 공황 증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긴다. 일반적으로 공황 증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려는 주도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 또는 상황과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느낌이 쌓이고 쌓인다. 그러다가 더 이상 마음속에 쌓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물이 끓어넘치듯 몸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달리 말하면 현실 속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몸살 같은 반응이다. 결국 공황 증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뚜렷한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황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지혜 씨는 공황 증세로 쓰러지던 날 있었던 일들을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면 나는 내담자의 증상, 현재 상황, 고유한 성격, 가족 역사, 이 네 가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혜 씨는 모든 사건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다. 자기 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공황 증세가 나타났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지혜 씨는 사건을 과장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무산된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남편의 무능과 연결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돈을 못 벌면 불행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지혜 씨는 행복해지기 어렵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혜 씨가 행복해지려면 남편이 아니라 지혜 씨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거슬리거나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본질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행동들이다. 수용 경험이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 특정 상황과 시점에서
내가 느낀 감정과 생각이 그럴만하다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말한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수용을 받고 자라면 어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를 할 때면 자녀들에게 그래? 그랬구나 라는 말을 자주 해주라고 강조한다. 물론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것과는 다르다.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 기울이고 존재 자체를 격려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다.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 그랬구나. 이 한마디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된다. 부모로부터 그런 공감을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삶은 어른이 되어서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뒷담화에 열을 올리는 것도 알고 보면 무의식 중에 자기의 생존 방식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과 남을 탓하며 비난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르다. 남 탓을 하고 비난하는 것이 남의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나의 분노와 화나는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는 감정 표출이 더 건강하다. 따라서 화가 날 때 자꾸 남 탓을 하게 된다면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항을 한다. 누구나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다고 슬쩍 빠지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 이러한 저항은 수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또 다른 저항의 방법은 자신만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진 인생을 살아왔는지 피력하면서 한탄한다. 이런 식으로 도망치게 되면 영영 자신의 내면과는 만나기 힘들다. 사실 이 과정은 굉장히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이다. 그토록 저항하면서 내 것이 아니길 바랐던 것이 내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한 게 맞구나.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는구나. 인정해야 한다. 지혜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결핍에서 비롯된 헛된 소망을 지니고 산다. 내가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내가 똑똑해서 명문대를 졸업했으면 대기업에 취업했을 텐데, 내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지금 모델을 하고 있었을 텐데 등등의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은 깨져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심리상담 용어로 분화, differentiation이라고 한다. 분화는 모든 인간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봐야 한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주어진 현재를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과거에 빠져 사는가 하면 허황된 미래에 빠져 살기도 한다. 몸은 현실에 존재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정작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살다가 심한 벽에 부딪혀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 내담자들을 상담하며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3가지 길을 발견했다. 첫째, 현실 회피와 자기 비하의 길. 둘째, 현실 부정과 자기 과장의 길. 셋째, 현실 수용과 자기 발전의 길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은 일종의 현실 회피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벽을 너무 높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대부분 희망이 없는 무의미한 삶 또는 적당히 타협하는
안전제일주의의 삶으로 흘러간다.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완벽주의다. 인간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존재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크게 부풀리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거나 그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이것은 경쟁사회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전쟁을 치르듯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 현실 수용은 현실을 인정하고 모험에 도전하면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는 길이다.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바뀐다.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괴로운 마음으로 거짓된 삶을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치매를 앓는 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자녀도 있다. 부모의 빚을 갚느라 서너 개씩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고시원에서 사는 자녀도 있고 40이 넘어서도 얹혀 사는 자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폭로한 상대방을 공격하며 화를 내거나 자해하거나 우울에 빠진다. 더 심해지면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망상증이 생기는 등 심한 정신적인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인품이 훌륭한 부모나 부잣집에 태어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삶은 비참해지고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부모 형제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내 가족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 가족 문제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를 할 때가 많다. 크든 작든 과거를 붙잡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씨름하는 것은 내면이 유약하고 작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미 상황은 지나갔는데 과거의 물귀신을 떼어낼 힘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 앞날을 내다보지도 못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주 실수하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이다.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는 것과 어떻게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현실은 수용하되 그 다음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꾸어 갈 수 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한때 유명인들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떠들썩했던 때가 있다. 표절해서라도 박사학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박사학위로 커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생긴다. 거짓으로라도 더 좋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보려는 거품 현상이다. 부족한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관대하다. 또한 자신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학벌이 좋지 않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그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여전히 내면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불안감, 수치심, 열등감이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이다. 내면의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으니 자꾸만 자신을 학벌이나 경력으로 포장하려고 한다. 인위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월감은 내면을 더욱 병들게 만든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한 상대를 만나면 무시하고 함부로 밟아버리는 경향을 만든다. 도리어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더욱 무시하고 조롱한다.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끊임없는 비교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든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실제의 나는 능력이 되질 않으니 열등감과 수치심이 올라온다. 그래서 자신을 윽박지르며 더욱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그때 자신의 열등감이 문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과 경쟁하는 상대가 미워지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오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스스로 비굴하다고 여기는 자기 분열을 겪지 않아도 된다. 열등감은 남들보다 못해 보이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생긴다. 그것으로 차별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만큼 적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 착한 사람 증후군은 착한 사람처럼 보여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것이지만 갈등 회피는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동현 씨도 그랬다. 목수였던 아버지는 평소에 점잖고 다정했다.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술을 마셨고 그런 날이면 동현 씨네 집은 쑥대밭이 되곤 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는 우산을 집어들고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다. 중3이었던 형이 아버지를 말리다가 그만 우산살에 눈을 찔리고 말았다. 형은 결국 실명하고 말았다. 그 후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 집을 나가버렸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어린 동현 씨는 싸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싸우면 누군가가 크게 다치게 된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물론 싸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싸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동현 씨처럼 두려움에 계속 갈등을 회피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감정은 억누르면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터질 때까지 끌고 가면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현 씨는 형이 다치는 장면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두려움의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적당히 표현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회피가 아닌 타협과 조절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나에 매달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부풀리는 행동이다. 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거품을 극복하고 현실의 나를 받아들이면 비로소 내면의 자신과 연결된다. 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며 주변만 보던 시선이 자기에게로 돌려지며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내면과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신과 연결되면 담대해진다. 그래, 내가 지금 남들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게 나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된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즉 현실의 나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내면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외부 상황이나 남들이 인정해주는 내 이미지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위하고 존중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공격이나 자극이 와도 나를 보호하고 상처를 덜 받게 된다. 삶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실수를 해도 조바심이 나지 않고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내가 실수한 것이 나 스스로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에 괴롭지 않다.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평안함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온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첫째는 자신감이 부족해서다. 자신감의 결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확신 부족에서 비롯된다. 둘째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인식의 습관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속담처럼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남의 눈치를 살피며 주춤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인 밑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의견을 말한 뒤에 감당해야 할 대가가 두려운 것이다. 자기를 수용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설령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도 그런 결정을 한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대하고 웅대한 자기를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할 수 있을 때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 나를 수용하지 못하면 나에게 생기는 모든 실패나 고통의 원인을 상대방이나 외부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게 된다. 외모나 성격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탓을 하면 인생에서 어떤 답도 찾기 힘들어진다. 자기 수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가짜 내가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거짓이나 가식 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반면 자기 수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자기 수용이 되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된다. 나의 내면과 감정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자기 수용보다는 부풀리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 잘 사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사회적으로 담론화하여 지금보다 좀 더 가져야, 좀 더 스펙을 쌓아야 잘 사는 삶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이것이 또한 수용을 방해하는 커다란 이유가 된다. 생긴 대로 자기답게 살지 못한 채 싫으면서도 싫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반대하면서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잘 산다는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며 자기 수용이 몹시 힘들어진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보다 힘이 센지, 지위가 높은지, 돈이 많은지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학자들은 지배적 담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지배적 담론이란 특정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하여 담론을 만들어낸 후 점점 확산시켜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마치 상식처럼 여겨지게 되는 의견 또는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담론이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져 숙성되면 문화, 문명이 된다. 따라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대부분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사회의 여러 집단 중 힘 있는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돈과 성공이 시대적인 선이다. 특히 IMF 시기를 지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자본을 가진 집단이 만드는 논리가 사회적 담론이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 문화, 논리는 거부되고 반사회적인 것이 된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친자본적, 친기업적 논리가 사회적 담론으로 확고해지며 이를 위협하는 것은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제거된다. 다른 방식의 지배적 담론도 있다. 평등의 논리로 무장을 한 일단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기에는 시대적 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라는 평등 사상만 주장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과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부풀림의 현상이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이 누군가가 그들의 이익에 맞게 만들어낸 것이라는 시각을 갖게 되면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회는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그것은 자본의 논리일 뿐 인간은 그보다 더 큰 존재이다. 개인의 감정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감정 없는 사회로 가면 인간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부족함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이다. 수용의 목적은 자기 본연의 존재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생긴 대로 살기다. 그렇다면 먼저 인간 본연의 존재와 모습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실상 작은 존재다.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있는 존재는 상처받기 쉽다. 생각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겉으로는 교양 있는 말로 받아넘길 수 있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올라온다.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인간의 삶이다. 알고 보면 인간은 다 작고 째째한 존재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속이 좁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주제다. 인간은 누구나 공격적이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존 때문에 그렇다. 공격성이 없으면 인간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자신에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덜 상처받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존재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신은 우리를 IQ 1000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뉴턴은 진리는 망망대해와 같다. 우리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기뻐하는 아이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차지하는 부분을 원이라고 한다면 원 밖은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의 둘레도 점점 늘어나 접촉하게 되는 미지의 부분도 더 많아지게 된다. 내 지식의 원은 당신들의 것보다 커서 내가 접촉하고 있는 미지의 부분 또한 당신들보다 많다. 즉, 당신들보다 모르는 것에 대한 갈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인간이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궁극적 초월이다. 궁극적 초월은 궁극적 수용과 연결된다. 인간 존재에 대해 깨닫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과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쉬워지니 말이다. 사람이 사는데 그다지 똑똑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담자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그다지 높은 지능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얘기하면 정말 간단하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지 싫은지, 원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인간관계도 간단해지고 대화도 명료해진다. 그래서 나는 내담자들을 치료할 때 늘 강조한다. 머리로 말하지 말고 하트로 말하라고. 굳이 복잡한 두뇌를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인간은 모순이 많은 존재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모순을 드러내지 않고자 때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다.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화를 통해서 자신이 힘이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화는 속으로는 떨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모습이다. 여자는 예쁜 척, 고상한 척을 하지만 남자는 강한 척을 하고 산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나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수학 문제를 풀며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생각하게 됐다. 나는 왜 이렇게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참 곤란하게 만들었다. 증명해야 할 사람이 왜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증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때 참인지를 묻는데 이는 거짓일 가능성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모든 증명은 거짓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난 뒤 나는 정말 깜짝 놀랐고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인간이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숨어 있다. 대표적 예가 강박증이다. 인간은 실패를 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틀릴 가능성이 많은 존재임을 수용하면 굳이 자기가 옳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므로 왜 지난번과 말이 다르냐, 사람이 앞뒤가 다르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라며 시비를 거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물론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겠지만 말이다. 사람은 말할 때마다 마음이 달라지는 존재고 앞뒤가 다른 존재다. 흔들리고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많은 사람이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누군가 말했다. 인간은 흔들리면서 사는 존재다.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거슬리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나 나의 상황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면 정작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떨어진다. 타인 중심 지향을 자기 중심 지향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결국 자기 수용은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이다. 내가 지금 제대로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허망한 소망에 휘말려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잘 살고 싶다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자기 수용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와 내면으로 나눈다고 할 때 겉으로 보이는 외모조차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깡마른 모델이 자기 자신을 뚱뚱하다고 여겨 거식증에 시달리고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성도 자기를 못생겼다고 믿고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평균보다 동안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외모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보이지 않는 내면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답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수용을 자기 비하나 자포자기, 무력감 등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을 마치 지금 상태 그대로 살면서 더 이상의 발전이나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오해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튼튼한 안반 위에 거대한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자기 수용을 한 사람만이 탄탄한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자기 수용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모래사막 위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인사들이 어처구니 없을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로 추락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비하와 자포자기, 무력감 등은 밑바탕에 이미 타인과의 비교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잘나지 못하고 더 부유하지 못하고 더 능력 있지 못하니 나는 우울하다 하는 생각이죠. 타인을 10번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한두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수용은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라는 존재와 그것을 구성하는 주변 연관 요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부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를 직시해야 나를 알게 되고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우리 삶에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과를 내는지 나와 그의 방식을 비교해보고 모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방법이죠. 기업들도 서로 모방하고 덧붙여서 새롭게 개선하죠. 타고나기를 다르게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키가 크고 아름답고 똑똑하게 태어났고 더 훌륭하고 부유한 부모님을 가졌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륜 스님의 표현을 빌자면 괴로워할 일이 없는데도 괴롭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조금씩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부자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며 신체나 정신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평균보다 열등한 부분이 많죠. 제 영상에 칭찬해주는 댓글은 모두 감사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호의만 마음으로 잠시 받을 뿐 그 말들은 내가 아니다라는 점은 항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수준차를 보이는 장단점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가 못난 부분은 조금씩 관용하고 잘난 부분은 인정해주며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올림픽으로 비유하자면 선수들 모두가 각자의 주 종목에서는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지만 그 외의 종목에서는 형편없는 실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모든 종목에 출전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모든 종목의 점수를 종합해서 순위를 매긴다면 그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올림픽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겁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두뇌와 이성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몸과 무의식의 작용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물적 본능 또는 생명체의 원초적인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끌림. 이 끌림대로 살아갈 때 저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고 동물적인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바람, 소망, 희망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끌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장마철 한강처럼 내 마음은 온통 뿌옇고 30cm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 그 모습이 갖고 있는 끌림을 알 수 있을까요? 명상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속에서 온갖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욕망이 올라올 때 그걸 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와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타당하고 바람직한지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치워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생각, 느낌, 감정, 욕망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고 맑아진 호수 밑바닥을 들여다보듯 자기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그 연습을 합니다. 특히 불쾌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재미난 소일거리입니다. 불쾌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더 뻗어가려는 생각 줄기를 그거 아니야, 멈춰 하고 자른 후에 그 생각의 뿌리를 더듬어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무하게도 제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는 비현실적인 기대나 불합리한 고정관념이 숨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숙제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숙제는 나의 어두운 진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기에 처음엔 썩 유쾌하지 않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아니라 마음 청소 또는 마음 정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기 수용이 완성된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열등감에서 해방된 삶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당신께서는 어떤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가요? 젊을 때 제가 갖고 있던 최고의 열등감은 얼굴 가득한 주근깨였습니다. 친한 사람들은 주근깨 박사라고 놀리기도 했죠. 당시에는 햇살 좋은 날 야외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공포스러웠습니다. 비타민C 대량 복용 몇 년 후에 주근깨가 완전히 사라져서 사람들은 제가 젊을 때 깨박사였다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당시엔 심각한 컴플렉스였습니다. 또 다른 컴플렉스는 이른바 사회적인 성공이나 지위, 부호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초연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살았는데 순간순간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어 왜 그런가 보니 제 마음속에 있던 욕망들이 보였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 지금 있는 내 상태 그대로를 담담하게 인정하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부풀려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 사람 아니어도 넌 안전해. 넌 괜찮아. 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송곳을 슬쩍 한번 찔러주면 풍선은 터집니다. 자기 수용. 당신께서도 직접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